애플은 완전히 TSMC로 가버렸고 퀄컴도 이탈할 위기가 있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반도체가 지금은 기존에 있었던 틀이 바뀌는 디스럽션이 생기고 있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손실 금액이 한 정도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겁이 나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지금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 군사적인 목적이 굉장히 커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겨루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의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슈퍼컴퓨터용 이 AI 반도체를 팔지 않겠다 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중국이 그동안 이제 인공위성 만들고 뭐 최근에 이제 로켓 뭐 우주선 쏘아 올리고 등등이 엔비디아의 그런 칩들이 없으면 이 전체적인 기초과학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현재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버 원으로 막아놓고 이제 그 뒤에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김창욱 파트너라고 합니다. 사실은 칩섹트법에 보면은 주요 골자가 생산 시설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다음에 연구 시설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52빌리언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 유럽도 최근에 약 50빌리언 달러 규모의 EU 칩섹트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도 총 규모는 뭐 한 20빌리언 달러 정도의 수준이겠지만은 늘려가겠다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러면 왜 다른 나라가 저렇게 할까? 이게 국가 경제와 안보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 반도체 패권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패권에 다시 절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종속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내가 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싸움이 붙은 거고, 국가 패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미중 분쟁을 이제 살짝 분위기를 만들고 칩섹트법을 발효한 다음에 노렸던 거는 자신의 나라의 생산 시설을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칩섹트법 전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혔던 게 뭐냐면, 미국의 첨단 장비는 마켓시어가 90%예요.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을 중국령으로 안 팔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 회사로 안 팔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령, 삼성 하이닉스에 이 팹이 앞으로는 몇 년 뒤에는 장비를 수출하지 않으면은 팹이 멈추게 되는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수를 쓴 게, 자기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고급 장비들을 중국령으로 안 파는데, 거기에 피해자는 중국도 있지만 한국 팹을 공략했죠. 그러면 한국이 위기가 생겼죠. 큰일 났다, 우리나라 어떡하지?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팹의 손실 금액이 한 4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저희가 추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겁이 나죠.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면서 이제 미국의 팹이 몰리기 시작했죠. 칩섹트법을 공식적으로 발효시킨 엄청난 전략이거든요, 이게. 이제 칩섹트가 발효되는 시점부터가 좀 큰 변화가 생겼는데, 각각 이 우리 자체의 리저널리 이거를 내가 한번 커버해 보겠다는 움직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바일 폰을 만들면은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설계 장비를 중국이나 한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요. 한국이나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만들고 미국에서 일부 설계를 해서 이제 한국의 파운드리나 대만의 TSMC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중국의 팍스콘으로 칩을 넘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글로벌리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그냥 원월드였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칩섹트법이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인건비 싼 멕시코나 남미 쪽에 있는 곳에 후공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하나 부족한 게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캐나다에서 구하겠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 남미의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이름으로 협업을 해서 가져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고요. 이외에서는 독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인텔이 생산하고 있었던 생산 기지들이 있으니까 독일 중심에서 전공정 생산, 후공정은 폴란드 이런 데서 생산을 해서 인건비를 낮추고, 머리는 이스라엘에서 데려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리저널리 이제 굳혀가는 모습들이 되죠. 기존에 있었던 원월드에서 그냥 파셜리 정말 리저널리 움직임이 바뀌어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승자는 누가 될 거냐가 기존에 있었던 틀이 바뀌는 뭐 디스럽션이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반도체의 소부장이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일본은
예를 들면 TSMC의 팹을 유치하고 마이크론의 메모리 팹을 유치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소부장을 여기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육성시키겠다라는 모습으로 키우니까 약간 고립된 모습으로 조금 더 자기 나라 안에 생태계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조금 기업 중심으로 나라 안에서 이걸 어떻게 커버하지라는 모습으로 약간 고립보다도 뭔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었잖아요. 주변에 선택지라면 한국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일본을 선택했던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그 경제적 이유입니다. 일본은 구마모토 팹을 처음에 유치할 때 대략 20조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하나로. 그 중에 40%를 그냥 한 방에 바로 계좌로 꽂아줬다. 직접 생산비에 그냥 인센티브를 찔러줬죠. 거기에 또 하나가 일본에서 제시했던 게 이제 일본 정부도 있었지만 소니가 있어요. 소니가 그 TSMC에게 맡기는 제품은 우리 핸드폰 뒤에 있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CMOS 이미지 센서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소니가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넘버원의 고객이 TSMC에게 난 너에게 풀리 이걸 맡기겠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로 일단은 고객 개런티 오케이. 수주 계약을 하면서 들어간. 그렇죠. 뭐 수주를 개런티를 해준 거죠. 왜냐하면 CIS 팹을 만든 거예요, 전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TSMC에 중국이 침공을 한다. 침공을 하면 넘버원 엔지니어들을 전부 다 미국 비행기로 다 공수한다, 미국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폭파한다 라는 플랜이거든요. 그러면은 TSMC 입장에서는 시나리오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확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까지도 이제 소문은 돌고 있고, 그 상황에서 미국도 있겠지만 어느 우방국에다 놓을 거냐. 일본은 워낙 우호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밸류 에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국가의 부가가치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개념인데,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하면서 얻게 되는 국가적 부가가치. 그러니까 생산 수출에 관련된 게 대략적으로 한 100빌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소부장 포함한 관련된 컨트랙터들 대략 90빌리언 달러 정도 벌어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로 인한 파급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삼성의 기흥이나 이 하이닉스의 이천에 주변 단지가 엄청나게 아파트가 생기고 활성화되고 경제 활동들이 생겨나는 것들. 이게 또한 100빌리언 플러스 알파. 다 더하면은 대략 한 이제 우리 돈으로 400조 원 정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적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경제적 부가가치가 400조 원이 되어 가니까 다들 반도체에 이제 목을 매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팹을 그 유치를 시킬 때에 모든 국가들이 제일 세게 하고 있는 건 직접 인센티브죠. 우리도 K-칩스법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직접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없고, 가장 효과가 적다고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법인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왜 법인세 효과가 약하냐면은 법인세는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낸 후에 법인세를 내요. 근데 우리의 반도체는 내년을 위한 생산을 미리 땡겨서 해야 되거든요. 법인세는 그냥 어차피 후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없다. 이제 쩐의 전쟁이 좀 이제 반도체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을 옥죄는 전략이 통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기업이든 정부든 뭐 기타 산업계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의 산업 회사가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이들이 어떤 베너핏을 느끼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AI 러시가 일면서 삼성의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에만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Welcome to Samsung Galaxy Unpacked. 지금 삼성이 전 계열사가 이 비상경영을 발표를 했죠. 부사장 승진한 분들이 G90을 탔었는데 이거를 G80으로 한 단계 낮춘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을 나갈 때 뭐 일부 계열사의 얘기이지만 비즈니스 못합니다. 이코노미 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인가 삼성이? 삼성전자가 그렇게 힘든 상황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AI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AI 때문에 비상경영을 한다는데 AI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의 핸드폰 트렌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애플이 앞으로 벌일 2차
2차 대전 AI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이 AI 분야에 대한 기술을 이 경쟁사에게 선점을 당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위기에 동참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 갤럭시와 애플 두 대를 다 쓰고 있는데 빅스비가 됐든 시리가 됐든 뭐 아무리 내 손 안에 비서 뭐 AI 하지만 저는 알람 맞추는 것밖에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AI는 어떤 걸까요? 영화 허에 나오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뭐 모호하게 질문을 해도 착 알아듣고 알아서 잘 해주는? 저는 아이언맨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를 생각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제가 휴대폰에서 내가 내일 점심으로 백종원 레시피의 볶음밥을 만들 건데 그 재료를 내일 아침까지 새벽 배송이 되는 데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 그 중에 평점이 4.5점 넘는 데서 주문을 해줘. 3인분으로 하면은 이 핸드폰이 알아서 백종원의 볶음밥 레시피가 뭔지를 찾아보고 거기 들어가는 재료를 3인분에 맞춰가지고 내 핸드폰에 내가 원래 깔아놨던 그 모든 쇼핑 앱을 돌아다니면서 내일 새벽까지 배송을 해줄 수 있는 업체에서 주문까지 해주는 거예요.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핸드폰한테 말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는 궁극의 AI의 단계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에이전트 단계의 AI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과 삼성도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에이전트 단계의 AI가 당장 3년 후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3년도 안 걸릴 것이다. 3년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이 단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 영화에서만 보던 건데 이게 가능해? 라고 하던 그거를 애플이 에이전트 단계 AI의 첫 단계를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걸 알아보려면 애플이 발표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한 애플카, 아니면은 이 메타의 VR 기기를 따라잡기 위한 애플 비전 프로, 뭐 이런 거를 개발하느라고 AI 개발을 놓쳤다라고 애플이 실제로 큰 위기감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이런 우려를 좀 한 방에 날렸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이 자체 개발한 Ferret UI라는 AI를 발표하면서입니다. 한마디로 이 애플의 시리가 좀 더 똑똑해져가지고 내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들을 족제비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그 앱에 떠있는 화면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팀쿡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도 얘기할 필요 없고 전부 다 없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내 문자, 카톡 이걸 다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팀쿡이랑 몇 시에 약속을 어디서 잡았는지를 얘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잠실에서 6시에 만나기로 했다 하면은 얘가 또 티맵이나 아니면 네이버 교통정보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을 읽어드립니다. 4시에는 자동차로 출발해야 이 교통 상황에 의거하면은 잠실에 6시까지 가려면 4시에는 출발해야 된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앱에서 직접 예약을 하고 직접 뭐를 구매하고 이것까지 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해놓은 거에 대한 결과물을 앱과 앱의 장벽을 허물어서 그 앱에 떠있는 결과를 읽어가지고 저한테 이 취합된 정보를 알려주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애플이 일단 이 미래 AI의 1단계의 포문을 열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에 건너뛰어서 중간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찰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릭션이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시리하고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앱을 작동하는 데 보냈던 시간만큼 보내게 될 거예요. 시리를 통해서 쿠팡을 하고 시리를 통해서 토스를 하는 시대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용자에게 어마어마하게 삶이 편안해지는 거고 특히 이것은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더욱더 유용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애플이 오픈 AI 챗GPT랑 손을 잡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이 기능이 챗GPT가 하는 기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검색이나 뭐 사진을 찾아내거나 이 영상을 합성하거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이런 일들을 챗GPT랑 손을 잡은 거예요. 하지만 이 우리 핸드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읽는 데에는 이 방대한 데이터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픈 AI와 손을 잡았지만 핵심 기술은 애플이 오픈 AI에 맡기지 않았다. 이 검색 부문만 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은 AI 사업을 하고 싶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디바이스에서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AI 부분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고, 요번에 WWDC가 발표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찌리히에 몰래 애플이라는 로고도 안 붙이고 대규모의 AI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 요번에 이제 언론에 이제 드러나게 됐었죠. 애플이 일단 생성형에서는 좀 뒤졌지만 네. 자기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AI는 네. 어느 회사보다도 빠르게 내놓은 거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AI라는 서비스로 이걸 하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런 식으로 내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애플이 이번에도 굉장히 강조한 게 보안입니다. 보안인데 애플이 내세운 건 이거예요. 하드웨어도 우리가 만들고,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나 이런 거죠. iOS라는 OS도 우리가 만들고, 지금까지는 애플이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를 썼었는데 이걸 위해서 애플 클라우드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핸드폰에 있는 앱들을 돌아다니면서 보겠지만 그 정보를 저장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통제를 하면서 우리 애플 이외에는 그 어떤 외주 업체든 다른 협력 업체는 이곳에 발을 들일 공간을 두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보안 얘기만 엄청 오래 했어요. Private cloud compute cryptographically ensures your iPhone, iPad, and Mac will refuse to talk to a server. 근데 구글 클라우드를 쓰거나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거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쓰면 보안 사고가 지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보안 사고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도 크게 보안 사고의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데, 여기다 애플이 먼저 치고 나온 거죠. 애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Privacy is human right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과 같을 정도로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프라이빗하게 애플만의 전 세계의 네트워크망을 만들겠다는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기업이에요. 얼마나 잘 운영할지 잘 몰라요. 다만 그냥 애플이니까 워낙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믿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조금 더 안전하겠지라는 우리가 일종의 허상을 갖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게 마케팅적인 브랜딩이죠. 좀 얄미운 거죠. 삼성도 최근에 갤럭시 24 발표할 때 AI로 되게 화제를 좀 끌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이 선보인 것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동시통역 기능입니다. 내가 전화를 할 때 이 우리나라 말로 해도 그걸 세계 각국의 언어로 동시통역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사진이나 영상을 보정을 할 때 AI가 좀 더 개입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화면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걸 찾아준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삼성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던 AI 기능인데, 사실 이 기능 자체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AI 본류와는 좀 거리가 있죠. 좀 부가 기능들이다. 이 AI가 어떤 정말 말 그대로 개인 비서로 가는 그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 다른 곳이 아닌 삼성한테 들었습니다. 삼성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본류가 아니라는 걸. 애플이 그걸 먼저 빵 친 걸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삼성도 그렇게 갈 겁니다. 갈 건데, 그런데 삼성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체 OS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의 갤럭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를 쓰고 있죠. 삼성도 이번에 제가 들어봤더니 이번에 애플이 선보인 것과 같은 형태의 이제 AI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삼성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구글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드웨어까지 내 손 안에 넣고 통제를 하는 애플에 비해서 삼성의 전략이 항상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10만 화소냐 50만 화소냐 화소 경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드웨어 경쟁이죠. 폴더폰, 이것도 여러분 하드웨어 경쟁입니다. 접을 수 있느냐 아니냐. 삼성이 먼저 접었죠. 이 부분 정말 기술 혁신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OS랑 운영체계랑 소프트웨어랑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AI와 운영체계의 결합같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을 때는 삼성전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운영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는 하드웨어 제조업자의 숙명인 거죠. 그렇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진영이 성장하기를 기본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올 겁니다. 하지만 출발의 땅소리를 좀 늦게 들은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전자는 2025년 정도에 애플과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핸드폰을 출시를 하면 많이 팔릴까요, 이게 과연? 지금 애플이 아이폰의 교체 주기가 너무 길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의 아이폰을 5년 이상 쓴 사람이 전 세계에 1억 명이 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경쟁을 하면 다시 새로운 핸드폰의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월에 출시될 아이폰 16이 아니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수많은 AI 기능들, 아무리 최신 폰이라 하더라도 수행을 하기 좀 버거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이 나타난 겁니다. 미중 관계가 그렇게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이 중국 소비자들이 애플이라는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폰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 뭐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애플은 삼성만큼 고민을 하지 않아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오픈 AI를 중국 정부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중국의 개발자들이 그동안 뭐 VPN 같은 걸 써서 IP를 우회해가지고 오픈 AI의 챗GPT를 이렇게 야금야금 쓰고 있었고, 중국 정부도 뭐 알면서 용인을 해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오픈 AI가 이제 중국에선 아예 우리 거를 뭐 IP를 우회하든 뭘 하든 못 쓰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애플이 검색용 AI로 채택을 한 챗GPT를 중국에선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챗GPT를 대신할 중국의 바이두, 뭐 바이찬 이런 기업들과 협력을 하려고 지금 뭐 서로 의사타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업체 선정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죠. 진짜 개인 비서처럼 뭐 알려줘 이렇게 하는 그 핸드폰 자체의 시리의 AI는 뭐 애플의 기술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뭐 애플이 중국에서 이 부분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보안이 걸립니다. 보안 때문에 애플이 그동안 진출하지 않았던 클라우드 사업에까지 진출을 해서 서버 관리까지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에선 이게 안 돼요. 중국은 결국 중국 내에 또 다른 서버를 만들고 이걸 중국 업체랑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애플이 그렇게 자랑했던 보안이 중국에서만큼은 이 또 다른 업체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국의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는 이거를 GPT-4-5에 결합하면 너무 애플이 독주하는 거 아니야? 독과점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몇 개월 더 늦춰서 아마 이 서비스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착의 문제가 애플이 해결하고 있는 동안 구글과 삼성이 쫓아온다라면 유럽과 중국에서는 조금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이 애플을 쫓아갈 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랜드 가치가 노후화되고 있었던 위기 있었지만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AI의 발달 때문에 삼성의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지금 10만 전자를 되찾고 뭐 이득을 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AI 때문에 비상경영을 한다는 거야? 라고 궁금증이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칩을 만드는 공장에서 다 누리고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삼성만의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AI폰 국면에서 두 가지의 쫓아가야 될, 캐치업을 해야 될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는 과거에 영원한 경쟁자였던 애플이 존재한다는 거고, 저는 삼성이 1년 안 정도에는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격차를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의 전체적인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IT 업계에 급변하는 이 상황에 삼성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가 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화이팅!